어제 저녁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근처에서 지역 난방공사에 운수관이 터져 한 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 2,800여 세대에는 난방과 운수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올겨울철 한파주의보 속에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위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심해져서 토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지난 1차 정상회담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은 내년 1, 2월에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연기하면서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수부족 문제와 공무원 직원 예산, 남북협력기금 등을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어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 간의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협상의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회의를 열어 최종 협상안에 대한 공동 결의를 논의합니다. 현대차 노조는 협상안에 반대하며 파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경군 김 씨의 트위터 계정으로 다른 정치인들을 비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11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끝으로 김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근처를 지나는 지역 난방 수송관이 파열돼 시민 한 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밤새 복구 작업이 벌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수천 세대의 난방과 온수 공급이 끊긴 상태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고가 나면서 인명피해까지 생겼습니다. 날이 추워서도 걱정인데요.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난 겁니까? 네, 사고는 한파가 본격화된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일어났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장소인데요. 제 뒤로 파열된 온수 수송관이 보입니다. 지금은 용접 작업이 조금 전 마무리돼서 다시 뜨거운 온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하 2.5m 깊이에 묻혀있던 이 850mm 크기의 온수 수송관이 파열됐습니다. 섭씨 100도에 가까운 뜨거운 물이 반경 200m 도로와 인근 상가로 쏟아지면서 인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무너진 도로 위 차 안에서는 69살 손모 씨가 화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고 이 밖에도 중상자 2명을 포함해 시민 2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복구 작업을 위해 온수 밸브를 잠그면서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 서대문구 일대 등 2만 세대의 온수 공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부터 차례대로 복구가 완료되곤 있지만 한파가 몰아친 날씨 속에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복구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도로 위로 쏟아졌던 물들은 밤사이 모두 빠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곳 주위 4개 아파트 단지 2,800세대의 난방과 온수 공급은 끊긴 상태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 측은 밤새 임시 복구 작업을 벌여서 30분 전쯤 파열된 수송관의 용접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이 수송관으로 온수를 흘려보내고 있는데요. 주민에게 전달될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빨라야 1시간 뒤인 오전 9시쯤 모든 복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출근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온수 수송관은 인근 발전소와 소각장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로 데운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 난방공사 측은 지난 1991년, 그러니까 27년 전에 매설된 배관의 노후화를 사고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난방공사 측은 사고 수습을 마치는 대로 경찰과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인근의 노후 배관을 교체하는 작업도 함께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찰 역시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관리 소홀 등 과실 여부를 따져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백석역 인근 사고 현장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미국 정부가 내년 1, 2월 북미 정상회담 개최 추진 입장을 연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는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비핵화 문제 해결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12 북미 정상회담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생산적일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비핵화 진전에 대한 희망으로 새해 시작과 더불어 2차 정상회담을 밀어붙일 거라며 내년 1, 2월 개최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회담에서는 1차 정상회담 합의를 살펴보고 그 완수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때까지 대북 경제 제재는 해제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는 동안에도 미국이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는 진전이 없었음을 방증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미국은 G20 정상회의 계기 한미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핵 해결 의지를 부쩍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양국의 대북 공조 봉헌을 연일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There was also very specific discussion on North Korea and a commitment that they will work with us to make sure that there is a nuclear-free peninsula. 중국이 대북 제재 틀을 유지하며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지렛대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에 대한 존중과 대화 의지를 피력하며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교착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포석을 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지난달 30일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나섰던 우리 측 조사단이 오늘 경의선 구간 조사를 마치고 귀환합니다. 우리 측 조사단 28명은 오늘 오후 평양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뒤 버스를 타고 내려와 경의선 남북 출입사무소를 통해 귀환할 예정입니다. 북측은 어제 오후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공동조사단이 신의주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 중에 있다고 전해왔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우리 측 조사팀은 오는 8일 다시 동해선 남북 출입사무소를 통해 방북해 북측 조사팀과 함께 오는 17일까지 동해선 철도 금강산에서 두만강 800km 구간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첫 정지 궤도 위성인 천리안2A호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5시 37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의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발사된 천리안2A호는 발사체에서 위성이 분리된 뒤 호주 동가라 지상국과 첫 교신을 했습니다. 천리안2A호는 지난 2010년 발사한 천리안1호보다 해상도가 4배 더 좋아졌으며 한반도 주변 지역만 정밀 관측하기 위해 지구 자전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정지 궤도 위성으로 개발됐습니다. 내년에는 천리안2A호의 쌍둥이 동생격인 천리안2B호도 발사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협상이 타결되길 바란다면서도 자신은 관세맨이라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일 계속되는 트럼프 정부의 압박에 미중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3% 넘게 급락했습니다. 뉴욕에서 김희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대중무역 협상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끈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파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협상을 주도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확인한 겁니다. 이어 90일 협상 시한은 시진핑 주석과 만찬을 한 지난 1일 이미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타결되기를 바라고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은 관세맨이라며 협상이 결렬되면 다시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다른 강경파 윌버로스 상무장관도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로 세부 항목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로스 장관은 중국이 약속을 지키면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레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도 전날 중국의 합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정부가 연일 중국을 압박하자 월가에서는 미중 협상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졌습니다. 전날 1% 넘게 올랐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3% 넘게 급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4%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경기 둔화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됐습니다. 월가에서는 내년 상반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내년 성장률 둔화 전망까지 나오며 하루 종일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5박 8일 동안의 해외 순방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청와대에서 휴식을 취하며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으로까지 번진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등 국내 현안에 대한 대책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기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야권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조국 수석을 박근혜의 우병우로 만들지 말라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해찬 대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아예 당 차원에서 조국 수호를 당론으로 채택할 기세입니다. 청와대 공직기강이 회의할 질대로 회의해진 마당에 갑자기 이제 와서 꿀이라도 발라놓은 것처럼 조국 수호에 편집중적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도 조국 민정수석도 국민들이 버리라고 하는 대상마다 새삼스레 집착하는 새살배기 어린아이 같은 버릇은 반드시 버려주기 바랍니다. 조국을 박근혜의 우병우로 만들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새해 예산안 처리 연계 방침을 밝히면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공동으로 연좌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실타래처럼 얽힌 예산 정국이 한층 꼬인 모습입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에 눌러앉았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없이는 예산안 처리를 할 수 없다며 연좌 농성에 돌입하면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야 3당은 기득권 양당이 욕심을 부리며 정치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국민 앞에 약속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한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선거법을 이유로 해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힘듭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은 일단 한 발 뺀 모습입니다. 야 3당의 입장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먼저 정리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자유한국당도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입장이 정리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예산안 심사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 예산안보다 1조 5천억 원가량 감액하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세수 4조 원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또 단기 일자리와 공무원 증원 예산, 남북협력기금, 각 부처 특수활동비 등 여야가 이견이 큰 핵심 쟁점을 놓고는 평행선을 달리면서 위태위태한 예산안 심사는 사실상 여야 원내 사령탑의 협상 테이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야 모두 예산 심사의 속도를 내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각오지만 오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안에 선거제도 개편 문제까지 얽힌 예산안 처리 고차 방정식을 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내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선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원 3법이 회계 처리 방식과 보조금 전환 여부 등 쟁점에서 이견이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이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내일 법안 소위가 성사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경과보고서 채택은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이 검증됐고 도덕성 흠결도 크게 없다며 적격 의견을 낸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천명한 공직 배제 기준에 해당한다며 부적격 의견으로 맞섰습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위장 전입과 다운 계약서 작성은 물론 국제인권법 연구회 가입 전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유죄 선고 등 과거 판결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검증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내부 논의를 거쳐 이르면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지만 야당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경우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찡딩중 베트남 경제부총리와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 남자는 베트남 여성을 선호한다고 말해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대표는 그제 베트남 경제부총리에게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많이 하는데 다른 나라보다 베트남 여성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모욕과 비하를 넘어 여성에 대한 몰이해와 차별의 정서에서 나온 망언이라며 집권 여당에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여성이 상품이자 기호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집권 여당 대표의 저질 발언은 충격적이라며 정신 나간 망발을 규탄한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을 인종과 출신 국가로 나누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몰이해를 여지없이 보여줬다며 정치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 역시 집권 여당의 대표가 덕담이랍시고 주목받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듯하다며 베트남 여성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사과하고 정치권에서 방지책을 내놓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과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서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수시로 접촉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양희력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의 첫 외교수장으로 4년 넘게 자리를 지켰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장관 임명 직전까지 윤 전 장관은 2009년부터 김앤장 고문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재임 시절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김앤장 측과 접촉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2013년과 14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삼청동 공간회동을 기점으로 김앤장 측과 수시로 만나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 논의한 겁니다. 윤 전 장관이 주로 접촉한 인물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검사 출신인 현옹주 전 주미대사로 두 사람 모두 김앤장 고문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앞서 윤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인 2013년 1월에는 주한 일본 대사 출신의 무토 마라토시를 만나 강제징용 재판 내용과 한일 관계 우려를 논의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무토 마라토시는 당시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의 고문을 맡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김앤장 고문 출신의 윤 전 장관이 취임 전부터 소송 당사자인 전범기업 측과 교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의 한모 변호사와 최소 3차례 이상 접촉하면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 측 소송 대리를 맡은 김앤장 입장에서는 사법부와 외교부의 수장을 번갈아 만나며 비밀리에 재판을 논의한 겁니다. 검찰은 함께 강제징용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장관 취임 전후로 전범기업 측 인사와 소송 대리를 맡은 김앤장을 접촉해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 수시로 논의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양희력입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 배당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그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 같은 정황을 적시하고 재판부 배당 절차에 관여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 불복해서는 지위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행정처가 서울고등법원장에게 특정 재판부 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작위 사건 배당을 원칙으로 해온 만큼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트위터 계정 해경군 김 씨의 소유주로 지목된 김혜경 씨가 검찰에서 11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9시까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김 씨는 트위터 계정은 본인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한 뒤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재작년 12월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다고 트위터에 유포해서 대통령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해온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 오전 10시 반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그동안 현대차와의 투자 경과를 보고받고 최종 협상안에 대한 공동 결의를 논의합니다. 최종 협상안에는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 방안과 선진 임금체계 도입, 적정 노동시간 구현과 인력 운영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오늘 최종 협상안에 대해 노사민정 공동 결의가 이뤄지면 광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현대차와 투자 협상을 마무리해 투자 협약 조인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노조는 협상안에 반발하며 이르면 내일 파업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긴급 성명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합의된다면 약속대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며 정부와 사측은 지금이라도 광주형 일자리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오늘 오후 확대 운영위원회를 열어 파업 일정과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주택과 교육, 의료 등을 지원해 실질 임금을 높여주는 정책입니다.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을 두고 노사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8년 동안 진행된 노조 탄압이 폭행 사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측은 계획적인 폭행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유성기업 노조가 경찰에 편파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한 달 전 배임 혐의로 유시영 회장을 고소했는데 폭행 사건과 대조적으로 피고소인 소환 조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8년 내내 우리한테 폭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너무 멀쩡히 그냥 일반 사람처럼 자기네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둔갑되어 버렸습니다. 현대차의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 노조가 주간 2교대 근무를 요구하며 파업하자 노조원 27명을 해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무법인 창조 컨설팅에 의뢰해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받은 혐의로 유 회장은 1년 2개월 징역을 살았습니다. 노조 측은 폭행을 당한 임원이 노조원을 상대로 1000건 넘는 고소고발로 노조 파괴를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폭행 역시 사측의 불성실한 고소 태도에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측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노조원들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앙심을 품은 노조가 계획적으로 임원을 폭행했다는 입장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회사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해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거든요. 노조 파괴가 이번 폭행 사건의 근본 원인이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행에 가담하고 경찰 진입을 막은 혐의가 있는 노조원 11명 가운데 5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모든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년 동안 이어진 노사 갈등의 골이 임원 폭행 사건을 두고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지난달 15일 실시한 2019학년도 수능의 국어, 수학, 영어의 난도가 모두 지난해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영역별 표준 점수 최고점을 보면 국어 영역은 150점,
이공계열 진학생이 치르는 수학 가형은 133점, 인문 사회계열 진학생이 치르는 수학 나형은 13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수능보다 월등히 높은 겁니다. 도로교통공단은 홀로그램에 변화를 주는 등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운전면허증의 홀로그램에는 경찰을 상징하는 참수리 문양이 사용됐고 자외선을 비추면 자동차 핸들 모양이 나타나는 보안 기능을 갖췄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한 달 동안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이번 달부터 신규 또는 재발급하는 운전면허증에 이 같은 기능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밀화가 문제로 지적돼 온 편의점의 출점 거리를 제한하는 자율규약이 어제 선포식을 시작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와 편의점 업계 모두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의 거리 질서 확립뿐만 아니라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지 경영 개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맹점주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수익 증대는 곧 가맹본부의 성장으로 이어져 편의점 시장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근접 출점 자율규약 이행에 대한, 그다음에 또 기존 가맹점주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이익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협약을 맺고 가맹점주와 또 협력사를 아우르는 상생협력 발전의 롤 모델로서 책임과 사명감을 다하고 서울 휘문고등학교 재단의 명예이사장이 학교 공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학교 발전 기금으로 들어온 것인데 학교 고위 관계자들은 범행에 가담하거나 모른 척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인 휘문고등학교입니다. 학교 재단은 지난 2008년부터 인근 교회에 운동장과 강당을 예배 장소로 대여하고 임대료로 한 달에 최대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학교 시설을 빌려준 대가로 후원금도 받았습니다. 재단 측이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9년간 53억 원 상당입니다. 그런데 후원금은 학교 통장으로 들어오는 족족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재단의 명예이사장인 92살 김모 씨의 뒷주머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또 학교 법인카드로 호텔과 음식점 등에서 2억 3천만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사장도 횡령에 가담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단란주점 등에서 4,500만 원을 쓴 겁니다. 이사장은 김 씨의 아들입니다. 당시 교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고 행정실장은 심부름꾼 역할을 했습니다. 명예이사장의 이제 지시를 받고 행정실장은 현금으로 인출해서 봉투에 담아서 그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휘문고 재단이 보유한 주상복합 건물의 임대업자를 보증금 7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사장의 지인이었는데 세입자들에게 받은 돈을 개인 사업을 위해 빼돌렸습니다. 2억 천에 다른데 저쪽 이제 강남 쪽에 있는 부동산에서 공동 중개로 여기를 계약하게 됐어요. 이거는 휘문 재단에서 임대하는 것이며 아무 걱정할 거 없다. 경찰은 명예이사장인 김 씨와 학교 관계자, 임대업자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전북 전읍시 감곡면의 한 주택 옆 창고에서 불이 나 60대 집 주인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불이 나자 집주인 67살 A씨가 창고에서 시작된 불이 주택으로 옮겨 붙는 것을 진화하려다 화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창고 안에 있던 승용차와 트랙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주차 위반 경고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주차장 진입로에 차를 댔다가 공분을 산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일반 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아파트 천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다면서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요일 출근길 올겨울 첫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어젯밤부터 서울 등 중부와 경북, 전북 내륙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비공식 기록으로 철원 김화읍의 기온이 무려 영하 11도까지 떨어졌고요. 서울 영하 4.3도, 제천 영하 4.8도 등 올겨울 들어 대부분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어제 날이 크게 춥지 않았던 터라서 오늘 체감 추위가 유독 심합니다. 어제 아침에 비해 기온이 무려 12도나 떨어졌는데요. 갑작스런 기온차에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옷기 단단히 업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날은 더 추워집니다. 내일은 잠시 한파가 주춤하겠지만 모레 북극 한기가 다시 남하하면서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토요일에는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겠고 내륙과 해상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에서 6도가량이 낮겠는데요. 서울 4도, 전주 7도, 안동은 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요.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YTN 마칩니다. 내일도 이른 아침부터 진심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